자, 저번 시간에는 그 기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기체 다음에는 뭐 어떤 상태들이 있겠어요? 고체, 액체. 뭐 고체, 액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기체와는 달리 고체와 액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힘들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인력하고 청력. 물론 기체에서도 인력 청력이 있었지만 그 액체다 고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력 청력이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액체나 고체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인력 청력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액체에 대한 얘기, 고체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성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힘 그런 것들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소설 첫 번째 일. 제목이 뭐냐? 보자. 제목이 본체 성질. 자, 우리가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바로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이런 게 있다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상태는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다양해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이상한 상태들이 특수한 조건에서 나타나거든요. 상태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하지만 우선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쪽으로 막 특별히 막 내가 박사과정까지 막 전공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서는 보통 보는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 이게 다예요. 그렇죠? 이게 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온 김에 기체 영어로 옳지, gas. 액체 영어로 리퀴드. liquid. 그다음에 고체 영어로 solid. 이 정도는 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기체, 액체, 고체 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기체는 그 입자들 사이에 뭐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위치 에너지가 뭐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액체나 고체들에 비해서는 그 입자들 사이의 인력 청력이 아주 작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없거나 작다. 누구에 비해서는 액체나 고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니까 사람 눈에 기체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체라고 하면 그 성분들 사이에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뭐 거의 나타나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 해볼까요?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누구에 비해서는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는. 그럼 액체하고 고체에서는 확실히 요 위치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체나 액체를 이루게 되면 그 성분들 사이 위치 에너지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기체는 성분 사이 인력이 인력, 청력, 위치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기체는 운동 에너지가 있나요? 네. 그것을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에 운동 에너지가 있나요? 당연히 휙휙 돌아다닐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확실히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액체하고 고체 중에는 또 운동 에너지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성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고체 상태죠. 고체 상태는 그 입자들 사이에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고체는 사람 눈에 볼 때도 그냥 그렇게 딱 이게 뭐냐면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가만히 있는 상태로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고체라고 해도 그 내부적으로 약간의 진동, 약간의 회전 등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체에서도요, 아주 특별한 고체, 아주 희한한 고체는 그 내부 어떤 특수 성분이 병진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고체 안에서 특별한 성분이 아시겠죠? 그런 특수하게 디자인된 고체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고체를 구성할 때 그 안에 뭐 원자가 됐건 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걔들은 거의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에 반해서 액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운동 에너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요. 왜냐하면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 뭐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액체를 그냥 이렇게 거시적으로 관찰을 하면
액체는 이렇게 유동성이 있고 막 만지면 말캉말캉하고 형태가 약간씩 변형이 되잖아요. 그럼 액체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확실히 운동 에너지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차이만으로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가 이렇게 이런 물리적 특징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그다음에 고체는 운동 에너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 자 여기 보시면 고체의 경우 고체의 경우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나머지 두 상태는 운동 에너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기체하고 액체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유체.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는 유체라고 번역하고 영어 표현으로는 플루이드라고 하죠. 자, 반면에 기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죠. 근데 나머지 액체하고 고체는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을 또 묶어서 뭐라고 하죠?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말로는 응축상, 영어 표현으로는 condensed phase라고 해요. 그래서 상태를 표현을 할 때 고체, 액체, 기체 이런 표현도 있지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분포로부터 이렇게 뭐 그 고체에 반한 유체, 그 다음에 기체에 반한 컨덴스드 페이스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기체, 액체, 고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위치 에너지가 어떻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표면 장력.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surface tens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지요. 자, 어떤 관찰 가능한 발음 이상한데? 하여튼 관찰 가능한 어떤 현상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현상을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자, 우리 우주의 모든 액체들은 항상 그 표면을 줄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바로 보시다시피 액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때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표면적을 최소화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기하학적인 물체들이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어떤 모습들 중에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제일 작은 그 입체가 뭐예요? 그걸 바로 구라고 하죠. 그러면 액체가 항상 표면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현상은 바로 구를 이룬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 근데 이때 이 구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뭐 액체가 항상 구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원? 아니, 지원이 약간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래. 아니구나. 지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액체가 구를 이룬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 액체가 구를 이룬다고? 아니 그러면 물컵에 따라 놓은 물이 있는데 그 물도 구가 돼야 되겠네? 근데 물컵에 따라 놓은 물은 구예요, 구 아니에요? 구 아니잖아요. 뭐야, 거짓말이네? 이게 진짜 구가 되나? 보통 어떤 상태에서 구가 되죠? 아무런 매력이 없는. 네, 바로 이게 필요하죠. 외력이요. 네. 뭐 혹은 중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소위 이게 무중력 공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중력이 없는 공간은 뭐 있지 못하겠지만 그 중력이 굉장히 작아진 공간,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 실제로 이제 그 물방울이 땡글땡글 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갑자기 우주 하니까는 그거 뭐야? 한 2, 3일 전인가?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거든요. 뭐 봤게요? 고요의 바다 봤거든요. 본 사람 고요의 바다.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고요의 바다 뭐야? 뭐 친구가 자기는 뭐였더라? 이름이 뭐였더라? 희빈이 맞아. 다른 사람은요? 반장님 고요의 바다 안 봤어요? 네. 그렇구나. 우리 TV 잘 안 봐요? TV 잘 안 봐요? 진짜로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집에 가면 뭐 재밌는 게 있다고 하면요, 완결된 걸 딱 쌓아놓고 온 가족이 이틀 밤새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소파에 막 시체처럼 그다음 뭐야 그다음 이러면서 막 이틀 동안 밤새면서 다 봐요. 이렇게 막. 예. 우리 집의 묘한 뭐 전통이랄까? 뭐 어쨌든 있네. 고요의 바다 봤는데 난 완전 재밌던데? 되게 재밌던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가 하여튼 뭘 만들어서 되게 괜찮더라고요. 괜찮은데 내가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고요의 바다라고 이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바로 달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 얘기를 내가 해준 적 있어요? 달 얘기 해준 적 없어요? 이 얘기를 갑자기 이제 우주 하면서 나와서 해드릴 얘기는 이게 여러분들 미래와 인생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맞나 철자가 철자가 이걸 거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람. 그거 이번에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그 친구 안 해요. 저 친구 좀 아는 것 같고. 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못 들어본 사람. 이게 뭐냐 이거? 좋아요. 이 아르테미스는 누구냐면요. 제우스. 제우 이게 아닌데? 제우스 이게 쓰는 맞아? 이게 쓰는 맞아? 제트예요? 이건가? 갑자기 철자가 안 난다. 이 제우스의 딸이에요. 딸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들도 있죠, 아들도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이 번식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이 신은 번식을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딸도 수십 명, 아들도 수십 명 막. 그래서 아들 중에 아폴로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중에 아폴로가 원탑이고요. 딸 중에 아르테미스가 원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자식들이니까. 그 중에 이제 아폴로를 따서 만든 게 1960년대지. 60년대에서 한 70년대 초중반까지 했었던 게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폴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러면 봐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건 뭐냐면 바로 다시 한번 인류가 달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 60년대에 있었던 아폴로 프로젝트는 미국 단독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이 여러 다국적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 물론 미국이 주도하기는 하는 건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G7이라고 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G7에 뭐 들어가네 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G7, G6죠 우리가 지금. 경제 규모는 전 세계 6위거든요. 지금 6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정도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죠? 바로 어느 나라가 방해를 했어요. 러시아, 중국. 아 러시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어떤 사이다? 정말 좋은 사이. 예,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모르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잖아요. 독립운동 했잖아요. 독립운동 일제시대는 알아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한 건 알죠? 그래서 독립운동 했던 거 알죠? 그 독립운동 할 때도 당연히 돈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 독립운동 자금을 누가 냈어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뜻 있는 시민들이 십시일반이 걷어내가지고는 독립자금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대부분인데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부자들이 또 이게 자기 돈을 이렇게 뭐냐면 지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 국가들 사이에서 지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외국 정부가 그 독립자금을 지원한 나라가 유일하게 딱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게요? 그게 소련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전에 소련이 있었죠. 소련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자금을 댔어요. 얼마를 댔게요? 그때 당시 돈으로 60만 루블을 이거 러시아 화폐가 루블이거든요. 루블을 지원해 지금 돈으로 한 20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독립에 미국이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영국이 도와주지도 않았고 프랑스, 캐나다 말고요. 오직 어디? 구공산권 국가인 소련만 우리나라의 독립자금을 대줬어요.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랬을까요? 공산화시키려고요. 바로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은 일이 너무 커지니까는 그건 다음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사이 굉장히 좋아요. 100년 전부터 억수로 지금도 굉장히 좋아요. 네, 지금도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이 주변에서 협력 파트너로 삼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해준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시면 한류가 엄청납니다. 중국은 한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경계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도 갑자기 막 훅 들어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자기는 뭐더라? 승협인데 친하게 지냈지만 내가 갑자기 승협? 자 이렇게 훅 들어오면 놀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러시아도 뭐 그렇긴 한데 다른 여타 나라들에 비해서 막 반감을 억수로 갖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는데 바로 이제 그 나라가 반대를 해왔던 거예요. 그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알겠죠? 중국은 G7이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 G7은 미국 주도의 7개 나라인데 미국 주도하는데 중국 들어주겠어요? 중국은 큰 나라지만 G7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미국 주도의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나라가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순방을 했을 때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협약을 했죠. 뭐? 우리도 여기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떤 부분을 맡게 돼 있냐면 탐사용 카메라 하고 엔진 일부 기술 이쪽에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뭘 참여한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핵심은 또 하나 뭐다? 자, 왜 옛날에는 아폴로였던 걸 지금은 아르테미스라고 했을까요? 네, 바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는 바로 여성 우주인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달에 기지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지를 짓고 여기에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머물면서 달에 대한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예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확실히 활성화되려면 그게 누구 때에나 이게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 시대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라도 여기서 몇 명은 직간접적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관계 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여기서 우주인 나온다.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여기서 뭐 진짜 누가 달에 갔다 이건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뭐 이쪽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생산하는 어떤 기술 연구부서에 여러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엔진 연구부서에 여러분들이 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그 고요의 바다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뭐 그런 여러저러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면서 아 나는 나 때는 아니어도 여러분 때는 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도 달에 가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또 달 얘기가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여하튼 그래서 우주를 다룬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우주인들이 하는 게 있죠. 뭐죠? 바로 우주인들은 항상 물 먹다가 흘리죠. 아니 꼭꼭꼭 먹으면 되는데 사람 물 먹다가 주르르 흐르잖아요. 항상. 안 몰라요? 네. 안 몰라요? 진짜 예? 쭉쭉 빨아먹으면 되는데 먹다가 일부러 흘려 이렇게 막 흘려. 그러면서 무중력 공간에서 물이 동글동글해지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네, 뭐 떠다니고 막 이런 거. 그게 항상 우주를 다루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항상 나오죠. 그래서 진짜로 유튜브에서요, 우주에서 물방울 이렇게 치시면요, 유튜브에 그거 물 공간, 그 무중력 공간에서 떠다니는 거 진짜로 볼 수 있는데, 그때 진짜로 물방울 같은 것들이 땡글땡글해지는 걸 진짜로 관찰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액체라고 하는 건 항상 표면적을 최소화해서 구를 이루게 되는데 언제 중력이 없는 외력이 없는 조건에서 그리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 정량이라는 말이 있고요. 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퀀티테이티브고요. 퀀티테이티브. 정성은 퀄리테이티브예요. 자, 어떤 뜻이냐면 정량은 with 숫자 그리고 데이터. 정성은 without 숫자. 무슨 말 알겠죠? 즉 데이터를 통한 숫자를 이용한 해석, 뭐 설명 그런 걸 정량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 빼고 말로 푸는 거 있죠. 그냥 말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인력이 있는데 뭐 인력이 10뉴턴이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숫자로 실제로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을 정량이라고 하는 거고 숫자를 빼고 그냥 말로 표현하는 거 그걸 정성이라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자연과학에서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물리학에서는 이런 걸 선호할 거고요. 화학이나 생물에서는 요걸 선호할 거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뭐 확 경계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그런 거죠. 그래서 왜 그 물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막 벡터 이게 분석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뭐 운동 에너지 막 계산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량이고요. 생물 시간에 막 세포 그림 막 그려놓고 뭐 이거는 무슨 체 뭐 세포소 기관 해갖고 막 설명 막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정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네. 좋아.
그러면 이제 이 현상에 대한 정성적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어떤 액체의 표면입니다. 어떤 액체의 표면. 자, 거기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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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동글동글하게 그린 건 바로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라고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어떤 분자들이 액체를 구성하는데 그렇다면 분자들 사이에는 반드시 이런 식의 인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현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자를 중심으로 주변 다른 분자들과 인력이 나타나고 있는 걸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자, 액체가 구성됐을 때 반드시 인력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만약 인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답. 바로 이 인력이 없다면 바로 액체를 이룰 수 없고 뭐가 될 뿐이다? 기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시다시피 어떤 액체로 보인다고 하면 그 액체 안에서는 반드시 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액체를 이루었는데 보시다시피 인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기체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액체가 된다면 그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들 사이엔 반드시 저런 인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이때 아무래도 내부 분자보다 표면 분자, 그걸 지금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 내부 분자보다 표면 분자 주변 인력의 크기는 당연히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 내부 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부 분자에 대해서 이 표면 분자는 주변의 분자가 이런 식으로 적게 있을 수밖에 없죠. 표면에 있다고 하면 표면 위쪽에는 다른 분자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분자들은 내부에 있는 분자보다 나타나는 인력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내부보다 표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더 커요, 더 작아요? 표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표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작아져? 인력이 작으면 위치 에너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더 작아져?
불안정해지니까 커져야 되잖아. 더? 자, 어려운 거 본데. 지구 표면이 있어요. 지구 표면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인력이 커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인력이 커요. 가까이. 물체가 지구 표면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인력이 크잖아요.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이 작아지죠? 그죠? 자, 그다음 위치 에너지. 지구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아요. 지구에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작아요. 가까울수록 작고 멀수록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부보다 표면 분자의 위치 에너지는 더 크다고 해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표면 분자는 자발적으로 내부로 침투하려고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방금 손바닥하고 이 분필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떠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커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커요. 떠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걸 관찰해요, 이렇게 되는 걸 관찰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걸 항상 보잖아요. 모든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큰 데서 위치 에너지가 작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표면하고 내부 중 어디가 위치 에너지가 더 크다고요? 표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인력이 더 작아서. 그럼 표면에 있는 애는 계속 표면에 있으려고 하겠어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따라서 표면에는 존재 가능한 입자 개수가 그래서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적어져서 최소한의 분자들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외력이나 중력이 없는 경우 그 액체가 뭐가 된다? 그 바로 구를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표면에 있는 애들이 자꾸 뭐 하려고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자다. 되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거는 저기 지울게요. 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앱. 어. 자, 표면 장력에 대한 세 번째 얘기. 이 표면 장력을 이런 그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당연히 표면 장력도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라서 이 표면 장력에 대한 어떤 실제 숫자, 데이터, 이런 구체적인 그 숫자를 통한 비교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표면 장력을 약간 수식, 숫자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바로 접촉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자,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메니스커스. 자, 메니스커스 제가 영안사전에 등재되어 있거든요. 영안사전. 자, 사전에 찾으면 메니스커스가 무슨 뜻으로 나와 있을까요? 아, 사전에 메니스커스라고 되어 있다고. 아, 뭐 그것도 맞는데 그 영안사전을 찾으면 메니스커스란 단어가 진짜 있거든요. 거기 몇 번째 뜻을 보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로 얘는
요런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 떠 있을 때 달이 이렇게 떠 있나 이렇게 떠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때 난 잘 모르고 상현달 하는데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손톱 모양으로 돼 있는 요런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기 아프리카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저기 유럽도 아닌 나라 하나 있죠. 예, 바로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터키. 터키 아세요? 터키? 그 터키 나라의 국기 이름이 뭐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기 이름은 뭐예요? 우리나라 태극기. 그다음에 미국 국기 이름은 성조기. 그다음에 영국은 유니언잭. 그렇죠. 유니언잭이라고 하죠. 그다음 일본 거는 일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라마다 국기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터키에도 국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터키 국기가 내가 기억에 이 별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둘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이 터키 국기 이름이 그게 메니스커스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런 식의 어떤 곡률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뭘 해볼 거냐? 8 자, 이거 이제 뭐냐면 유리 그릇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물 같은 걸 담아 놓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때 묘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짜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론 어디까지나 아주 확대했을 때 아시겠죠? 대강 눈으로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물 담아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거의 이건데 특히나 요 그 물이 다 있는 요 끝단 있죠? 끝단을 아주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저 그림은 진짜 저렇게 된다기보다는 아주 과장해서 그린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오목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를 닮았다? 초승달 모양을 닮아서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유리는요, 아주 묘한데, 유리는 물하고 인력이 클까요? 인력이 작을까요? 유리는 물과 인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왜 이런 실험 영상 같은 걸 본 적 있을 건데 벽 같은 데다가 양초칠을 막 하잖아요. 그 양초 알지? 양초를 벽에다가 이렇게 발라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 확 부으면 어떻게 돼요? 벽에 물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고 또르륵 떨어져 내리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비는 확실히 유리창에 맺혀요, 안 맺혀요? 엄청 잘 맺히죠? 그래서 이 유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비가 와서 유리창에 물이 묻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특수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몇몇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애들, 양서류는 아니어도 왜 뭐 도마뱀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도 물 떨어뜨리면 물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알겠어요? 새들도 물 떨어뜨리면 물 잘 묻어요, 잘 안 묻어요? 새들, 깃털 있는 새들. 새들도 물론 물에 푹 담그면 묻겠지만 그 새들도 이게 뚜둑 떠면요 물이 깃털에 안 묻고 뚜둑 떨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이 잘 묻는 게 우리가 맨날 유리창 봐서 그렇지 그게 흔한 현상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비가 오면 이 유리창에 물이 잘 묻어요, 잘 안 묻어요? 무조건 묻죠, 유리창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유리하고 물 사이의 인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인데 그 유리와 물 사이의 인력의 근원이 뭘까요? 유리와 물 사이에는 어떤 원리 때문에 인력이 크게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수소결합이 나타납니다.
자, 수소결합에 대해서도 지금 이 10장에서 다룰 건데요. 수소결합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소결합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유리라고 하면 얘는 짜잔 이게 바로 그 유리의 주 성분이에요. 자, SI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규소, 영어로는 실리콘이라고 하죠. 실리콘하고 산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 그게 유리예요. 그렇죠? 물론 저것뿐 아니라 약간의 불순물들도 섞여 있지만 유리라고 하면 저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때 실리콘, 산소로 되어 있는 유리 주변에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이거이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물 분자잖아요. 물이 접근을 하면 이런 식으로다가 산소 사이에 수소가 배치가 되면서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소 결합은 상당히 강한 그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일 수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유리에는 아주 잘 붙죠. 요 수소 결합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빠 이름이? 어? 아, 민간이. 아, 민관? 민강이. 민강이 지금 힘들죠? 네. 민강이 지금 몇 시에요? 핸드폰 지금 몇 시에요? 아, 그래요? 자, 요것만 하고 조금 한다고 쉬워서 할게요. 민강아, 힘내죠,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물과 인력이 상당히 큰데 그게 수소 결합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이 물이 유리 근처에서 상당히 끌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 있는 물 분자가 또 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바로 지구에 살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힘, 중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중력이 나타나고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것에 짜잔 합력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 액체의 표면은 그 합력에 짜잔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리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 넣으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해지는 표면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현상을 메니스커스라 한다 이란 말이지. 아시겠죠?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수소 결합에다가 요 놈이 지금 부착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부착이란 말은 알죠? 어디에 들러붙는 거. 그래서 물이 저 유리에 들러붙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소결합이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여기서 부착력으로 작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자, 똑같은 유리 그릇인데 여기에 수은 액체를 넣어두었다고 치겠습니다. 자, 수은 얘기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수은은 바로 상온에서 액체인 유일한 금속이죠. 그래서 수은은 액체지만 그 성분 사이의 상호작용은 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은을 유리 그릇에 넣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보이죠? 그럼 이건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수은 금속이라고 했죠. 그럼 수은 원자와 수은 원자 사이에 금속 결합 이것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은 원자는 자기들끼리 금속 결합을 하려다 보니 자기들끼리 뭉치는 힘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는 거를 수 없어요? 거스를 수 없어요. 중력은 거스를 수 없으니 중력은 디폴트로 항상 나타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합력은 바로 짜잔 여기서 이렇게 합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액체의 표면은 그 합력의 역시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물을 넣어뒀을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메니스커스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이 금속 결합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응집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응집이라는 말은 알죠? 자기들끼리 이제 뭉치고 엉기는 걸 응집이라고 하는데 수은 원자 사이의 금속 결합력이 응집력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는 메니스커스가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것이지요. 알겠죠? 이때 접촉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 액체가 그릇에 닿아 있는 점 있죠. 액체가 그릇에 닿아 있는 점. 거기로부터 액체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접선의 기울기, 요 각도를 요걸 접촉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접촉각은 어디겠어요? 바로 그릇에 액체가 들어있는, 액체가 딱 만나고 있는 점으로부터 액체로의 접선의 기울기의 각도, 요게 접촉각이 된다고 했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이 표면 장력은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바로 접촉각. 이 클수록 표면 장력은 세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접촉각을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콘택트 앵글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액체의 표면 장력 때문에 이렇게 메니스커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면 장력 현상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표면 장력에 대한 뭐 되도록이면 정성적인 표현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표면 장력에 대한 약간 수식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되느냐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